네, 그러면 남아있는 유닛 2에 이제 네 문제 시작해 보죠. 그래서 5번 문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늘 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 파트 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꾸준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잡아서 그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태까지 쭉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오늘은 저거 다시 한번만 해봅시다. 그래서 문장 기본적으로 문단에는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거기서 뼈를 잘 잡아서 글을 읽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사용을 했었냐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generally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와 관련된 specific이 이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도 좋으냐면 상하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문장, 뼈대가 되는 문장이 하나 또는 둘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는 그 문장들에 전부 다 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거냐면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그 뼈와 살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늘 일상적으로 지문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과 스페시픽에 관한 그것들을 오늘 이 앞 시간, 뒷 시간에서 이렇게 한 10지문 정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얘가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냐면 이 발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대은 소위 일명 동격일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글에 뭐가 될 거냐면 토픽이 되겠죠. 이미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니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이 글의 토픽으로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 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좀 이따 문장은 자세하게 해석하기로 하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되었냐면,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 발견과 관련된 뭐가 됐냐면 하위 진술이, 그 다음에 세부 진술이 된 거죠. 어떤 표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supporting sentences라고 해도 좋고. 자, 첫 문장은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발견,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주절주절 몇 줄을 더 늘어놓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수준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을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이 수준의 불확실성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발견에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이 발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토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항상 첫 문장을 머릿속에 일정 부분 잠궈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을 연결시켜서 읽어야 글이 딴 데로 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발견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불완전한데 라는 발견에서 더 큰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목표가 등장하고,
뒤에 이런 거 해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한 번 더 내려가더니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자, 이 책 앞쪽에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틈틈이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 푸는 것과 관련된 지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 정리되어 있죠. 거기 보면 in short 이런 말이 나타나면 이게 맺은말로 뭐가 되더라? 결론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얘 지금 얘까지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군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더 큰 목표가 나타나게 되더군. 그래서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탑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목표가 새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탑이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뭐에 비유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결국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탑에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얘가 그래도 우리가 그 지식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역시 인간의 지식이라는 글의 토픽과 무관한 말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그 세 개의 문장이 뼈대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가 살을 맞추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듯 모든 문장을 똑같은 힘으로 읽을 수는 없으니 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와 비중을 좀 두고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문장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살이 되는 문장을 가볍게 좀 발라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그럼 보기를 한번 보죠. 근데 얘가 보기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기 1번 보니까 summit이라는 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summit talk라는 말이 되는 건데 라고 쓴다고 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정상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마지막 문장이 나왔던 뭐가 되냐면 탑이 되는 거죠. 탑을 다른 단어로 이번에는 summit이라고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onward라고 하면 계속되는 지속적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journey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정 또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세요. 얘가 목적지하고 그 과정을 따로 분리해서 단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안 돼 버리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Over the mountain이라고 하고 유일한 하지만 거대한 성공으로의 발걸음이라고 했네요. 3번의 integrate는 뭐 보면 매번 나오는 단어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통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그 다음에 전체로 통합하는 거죠. 이게 완벽으로 가는 길이라고 됐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마지막 5번은 이렇게 쓰면 뭐뭐에 기반한, 뭐뭐 기반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식 기반 사회의 두 얼굴이라고 보기가 됐죠. 보기 1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정상,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완벽한 지식의 추구라는 보기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문장 자세하게 뭐 늘 하듯 그렇게 다시 한번 문장 하나하나를 한번 봐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항상 이 글의 토픽이 뭔지를 머릿속에 딱 잡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머릿속에 딱 잠궈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문장과 관련해서 글을 읽어 나가야 연결사 없이 쓰여지는 다른 비유의 표현이나 또는 복잡한 수사를 가진 표현이 나왔을 때 걔네들을 발라내버리고 첫 문장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글을 읽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발견이라고 했는데 뭐 소위 동격의 접속사죠. 인간의 지식은 is not 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쪽 커마가 나오면 얘네는 소위 삽입된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독립성분이 됐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건데, 얘 나오면 모르겠으면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무조건 날리세요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모르겠으면 오히려 그냥 날려버리는 게 문장의 순서로도 실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거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독립성분으로 쓰지 않고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삽입된 거 필요하면 또 독립성분의 특징이 문장 다 끝나고 따로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쳐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하지 않아라는 이 발견이 얘가 토픽입니다. 자,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완벽했던 적도 없다라는 얘기군요. 완벽하지 않고 완벽했던 적도 없다라는 이 발견은 험블링하고 그 다음에 커밍한 이펙트를 가진다라고 그랬어요. 현대 인간의 영혼에 커밍이라는 말은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좀 가라앉히는. 그 다음에 험블이라고 하면, 자, 일단 형용사로 쓰면 얘가 과하지 않은 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기본 단어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기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이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면 너무 과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그 다음에 소박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단어 뜻이 나와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늘 얘기하듯 앞에 있는 humbling 같은 경우 사실 지금 해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and라는 놈은 항상 같은 등가의 것을 연결하니까 뒤에 걸 할 수 있다면 굳이 앞에 건 해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humble 같은 경우는 동사로 썼을 거니까 겸손하게 하다라는 말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게 사람들을 겸손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는요, 우리가 관찰해 왔던 것처럼 19세기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때가 되는 거죠. 뭐라고 믿었냐면 세상은 그 다음에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상이 얘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믿었던 마지막이었던 거죠.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얘네 양쪽 코마에 둘러싸여 있는 삽입되어 있는 이런 말들은 사실 문장의 기본 성분도 아니고 해석할 때 날려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 물론 좋죠. 물론 좋지만 굳이 무리해서 저걸 반드시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하세요. 하는데 만약에 잘 얽히거나 뭐가 잘 안 되면 따로 안 해버려도 좋고 따로 떼어서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 구성도 당연히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그래서 삽입된 거 바로 넘어버려도 되죠. 자, 19세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는 건데 뭐라고 마지막으로 믿는 거냐면 세상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as whole이라고 하면요, 얘는 전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전체로서의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세상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건 19세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위줄을 붙는 거예요. 뼈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깨닫고 있는 거죠. 뭘 깨닫고 있는 거냐면 이 양반이 이렇게 뭘 삽입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냥 is impossible만 가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불가능했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자, 이거라는 건 인간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아는 것,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게 범위 이내에서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 그죠? 자, 심지어는 완벽하게도 아니고 어떤 한계 이내에서만 우리는 뭔가를 아는 거죠. 자, 비록 그 한계가 대체로 바뀌긴 해도요. 뭘 향해서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범위가 제한이 조정되기는 하더라도 바뀌긴 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범위 이내에서만 한계 이내에서만 안다라는 4번 문장 정도 되면 이해 안 될 가능성 많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문장하고 연결을 짓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첫 번째 문장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그랬죠. 4번의 내용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장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뼈대만 잘 남겨서 나머지들을 그 전체 글의 주제에 복무시켜서 읽어 나가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중요한 장치가 하나 등장을 하면 이런 애들은 놓치지 말아야죠. 자, curiously,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근데 재밌는 게 이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어렵게 쓰고 있지만 그래 토픽은 항상 자꾸 모양을 바꿔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있잖아요. 인간은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 없다라는 발견, 이게 뭐냐면 이 수준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even greater goals, 이게 심지어는요 더 큰 목표가 emerge라고 하면 얘가 나오다 등장하다라는 뜻이죠.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ear to, 뭐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냐면 attain이라는 단어가 이게 얻다, 획득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able 붙여서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이라는 얘기죠. 저 기억나세요? tain이라는 말이 붙으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했냐면 keep의 의미를 가지는데 얘가 들어가는 것들은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이걸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attainable 이라고 하면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attain의 앞에 있는 a는
어디로 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가지다라는 말이 돼서 얻다 획득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뭐 시험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어테인이란 말을 킵으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좋고 또 한 가지는요. and는 항상 어떤 같은 가치의 말을 같은 내용의 말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만 남겨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수준의 불확실성에서 그래서 더 큰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인간은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구나 라는 이 자각에서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 더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그게 꼭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세상을 모르더라도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모르더라도 precise 형용사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면 매우 정확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뭐 정밀한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요놈의 명사형입니다. 자,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세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통제는 하거든요. 우리가 이 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칙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거든요. 조절해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이 seems to 뭐처럼 보이냐면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as powerfully as ever 늘 as 앞에서 빼고 해석하면 되죠. 늘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inherent이라고 하면 이 here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얘가 스틱의 의미를 가져요. 즉 들러 붙어 있다라는 또는 붙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inherent이라고 쓰게 되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안에 애초에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herent이라는 영형사를 좀 어렵게는 내재된 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안에 원래 얘는 탑재되어 있는 거니까 본질적인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complete 이라는 말은 complete 완전한의 부정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이죠. 본래 불완전한 지식이 그래서 seems to work 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늘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맺은 말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결사가 나타났으니 이 마지막에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뼈대 다음에 이어서 그를 마칠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but이라는 말이 앞쪽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무게를 실어야죠. 자, we may never know. 우리가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그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소위 specific으로 쓰고 있지만 그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어느 높이인지를 모릅니다라는 이 specific과 관련된 이 말이 소위 앞에 나왔던 걸로 하자면 뭘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하지만 we continue to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정상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문을 보실 때 처음에 앞쪽에 나타나는 이 발견이라는 발견의 내용을 글의 토픽을 들고 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첫 번째 문장에 사용이 됐던 놈을 이렇게 쭉 살을 붙여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curiously라는 말은 얘는 뼈대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근데 재밌게도 저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잘 보면 말이지. 그래서 잘 보면 나 어디 갔냐? in short.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에 핵심이 실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완전한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도전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 보기 1번에 있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정상인데 이 정상이 나타내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지식애로의 지속적인 여정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보기 1번을 이 문제의 정답으로 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법 어렵거든요. 지문의 내용 자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기 쉽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핵심적인 토픽을 놓치지 않고 그래 문장의 뼈대를 잡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요즘 뭐 주제요지 제목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얘는 이제 그 중에서 이 정도 되면 꽤나 어려운 문제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서 단서가 좀 쉽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달째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안 놓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흔히 일어나는 실수니까 제가 깔 거죠. 제가 깔 겁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어디에서? 다윈이즘의 사고에서. 저런 거 다윈의 사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뭐라고 읽어보면 되죠? 그냥 진화론이라고 읽어버리면 됩니다. 진화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생각인데 어떤 거냐면 이기적 유전자가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진화에서 가장 1차적인 근본적인 동력이다라는 게 얘가 흔히들 하는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거 아니고 not A가 된 거잖아요. 소위 짜장면 말고 짬뽕 등장하셨습니다. 얘가 진화의 주 동력이 아니고 이 프라임 무브는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동력은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의 위협이야 라고 그래 앞쪽에 두 문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이미 내놔버렸죠. 앞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 주장에 대한 뭐가 나올 거냐면 뒷받침 진술들이 이어질 거거든요. 상하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제너럴과 스페시픽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두 줄에 관한, 이 두 문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아래쪽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왜 얘가 아니라 얘인지를 설명하는 말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말이지 쭉 이렇게 아래쪽에 디테일들이 이제 맞춰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환경적 위협의 첫 번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가 결국 뭐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진화를 갖고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안 읽혀도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 위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환경적 위협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 행동의 변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진화의 제1의 동력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아주 멋진 문장으로 마쳤어요. 그 고기 뜯어먹을 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뜯는 이가 진화를 하게 되는 거지라는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읽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뭐였어요? 핵심은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의 동력이 아니라 뭐냐면 환경적 위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행동의 변화가 이 진화의 동력이야 라는 게 이 글의 지금 주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1번 볼까요? 자, 뭐가 먼저 적응하는 거지? 행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유전자야? 라는 보기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게 진화의 동력이니?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동의 변화인가? 아니면 유전자인가? 근데 이 사람 얘기는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그게 유전자를 바꾸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이 답일 거고요. 2번은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 하에 있는 두뇌라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왜 동물이 고기를 먹는가? 이게 생존의 이야기라고 됐고요. 자, 4번은 유전자가 늘 승리하는 거죠. 이 네이처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라고 했고 마지막 5번이 더 뛰어난 효율성이네요. 이 유전적 적응의 더 뛰어난 효율성.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 번씩 봅시다. 흔한 실수가라는 이런 말이 나타났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딱 보이면 에러 이런 말이 나타나면 에러, 미스테이크는 나쁜 점, 좋지 않은 점, 문제점 나타나면 걔 짚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글의 기본 전개 방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윈적 사고에 이 말은 그냥 진화론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윈의 사고에 현대 진화론에서 아주 흔히 하는 실수가 assumption은 제가 가정 추정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항상 영어 단어에는 아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assume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럴 거야, 아마 그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assume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한자어로 옮겨놨는데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selfish이 이기적 유전자가 1차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진화의 가장 중요한 힘이 1차적 동력이 바로 유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라임이라는 말이 프라임이나 그 다음에 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뭐 PREM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의라는 first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됩니다.
영국 축구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스페인 축구의 프리메라 리그라는 게 있고, 그 프리미어나 프리메라라고 들어가는 이 말이 첫 번째라는 뜻이어서 이게 일부 리그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만 볼게요, 단어.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서 프라임이 제1의 첫 번째 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면 그게 수상을 나타내는 장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단어가 되고요. 자, PRIN 들어가는 것 중에 principal이라고 쓰면 얘는 형용사로 제1의 중요한이라는 뜻도 되고 명사로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 단어가 잘 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얘도 그렇죠. 얘가 제1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력이다라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격한 다윈이즘에서는 이 진화에서 프라임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environmental threat입니다 라는, 즉 위에 있는 거 뭐가 되냐면 not A 되고 밑에 있는 거 but B 돼서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주제문이 된 거죠. 진화를 끌어가는 힘은 뭐냐면 환경적 위협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뼈대를 받치는 살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이 환경적 위협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적 위협이 없다면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즘 진화론과 관련된 지문들은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문이 나오면 과학적 방법론이나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관련된 단어들 나오면 좀 챙겨 두세요. 그리고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할 것들도 있으니까 수능 특강 이런 거 풀 때 해설지 뒤에 보면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걸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 방법에서 예를 들어 이중 맹검이라든지 더블 블라인디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료 비판, 흔히 peer review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나면 쭉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 동일한 결과를 재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으로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얘나 그 다음에 진화에서 진화론이 나타나면 얘하고 관련된 단어들은 전부 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 이 환경의 위협이 없다면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거죠. 자연 선택이 뭐예요? 진화를 끌어가는 힘인데 진화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위협이 없다면 자연 선택이 변화에 저항한다라는 얘기는 진화의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만약에 3번 문장도 어려웠으면 어떡할까요? 진화의 첫 동력은, 진화의 주된 동력은 뭐였죠? 진화의 주된 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다져놓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It's unbiological 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비생물학적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비과학적입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건데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behavioral change를, 행동의 변화를 as 뭐로 설명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로 설명하는 건 비과학적인 거죠. 자, 이걸 어디에서 나오는 결과냐면 유전적 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라는 뒤에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제꼈다면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사실은 EBS 해석하신 분도,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도 무해서라고 해놨는데 이거 뇌에 있는 특정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어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이렇게 뇌액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영역 뇌 모듈에 이걸 무강이 아닌데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뭐강의 등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출현이나 또는 유전적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건 이건 정말 과학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읽힙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 이런 거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이 얼마나 있을까? 0.1%나 될까?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무리하면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냐면 앞에 나왔던 역시 똑같이 환경적 위협이 진화의 주 동력이야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해석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이지 못하죠. 뭐냐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결과를 설명을 하냐면 유전적인 변화나 뒤에 거 무시해 버리세요. 이제 그 특정 뇌에 이렇게 빈 공간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 비과학적인 겁니다 라고 말 어렵게 했지만, 즉 행동의 변화는 유전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라고 등장을 해서요, 자, 이런 부분을 읽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점프한 것 같거든요. 잘 봅시다. 자, 진화심리학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왜 두뇌가 진화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나 얘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뇌는 오직 동물에게서만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동물이냐면 이동하는, 움직이는 동물에게서만 발견된다라는 얘기인데, 4번에서 5번으로 딱 넘어갈 때 왠지 문장이 굉장히 하나 점프를 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문에 그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럴 경우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진화의 1차적인 동력은 뭐다라는 생각을요, 진화의 1차적인 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읽어 가시면 돼요. 이 뇌를 지금 이용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문제를 푸셨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뇌라는 놈이 있어서 뇌라는 놈이 환경적 위협에 반응해서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게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적 위협에 반응해서 두뇌가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이 행동의 변화가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유전자의 변화가 진화를 이끌어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툭 넘어가면 갑자기 툭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오히려 앞에 있는 1번 문장하고 연결을 해서 보자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진화학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야, 이게 이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의 위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동물들이 뇌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뇌는 행동의 기관이며, 이러면 오히려 연결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질 가능성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뭔가 이야기가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연결이 잘 안 되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지문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두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보기를 만들면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자꾸 푸는 문제마다 자꾸 보기 2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도 닦았고 얘도 닦았고 하는 현상이 한두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은 뭘 못하는 거냐면 글을 연결해서 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따로 독립해서 머릿속에 놀아버리면, 앞쪽 단락에 나오는 얘기로 쓴 보기도 답 같고, 뒤쪽 단락에 쏘는 보기로 만들어 놓은 그 보기도 답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답이 2개, 3개로 보이면 자꾸 글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즉 토픽을 정확하게 잡아서 필자의 주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은 알거든요. 두뇌가 왜 진화했는지.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뇌라는 게 오직 동물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움직이는 동물에게서만 발견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 두뇌는 결국 행동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자, 그래서 이 행동의 적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랜덤이라는 말이 무작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이지 않게 일어나는데 라는 말을 역시 날려버려도 되는 거죠. 자, 두뇌라는 게 결국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 겁니다. 두뇌라는 게 결국은 행동기관이어서, 행동을 관장하는 기관이어서, 이 행동의 적응이라는 건 대단히 훨씬 더 효율적이죠. 뭐보다 효율적이냐면 이 유전자의 적응보다는 행동의 적응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뇌가 있는 동물에서는 이 행동의 변화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차적인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이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환경의 위협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행동의 변화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가 성공적이면, 그러면 유전적인 적응이, 자, 뭐에 대한? 그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적응이 will follow, 이어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동물이라는 게요, carnivore teeth를, 얘가 육식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con 대신에 her브를 집어넣으면, 영어 발음으로는 her브가 아니고 her브입니다. 그래서 herbivore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초식이 되는 거예요. con이라는 말이, 그래서 옛날에 고기 잡아놓고, 큰 고기 잡아놓고 버리던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단어 외울 수 있겠죠. 카니발이 고기 뜯어먹고 하는 축제거든요. 그게 카니볼이라고 하면 육식이 되는 거고, herbivore이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풀 뜯어먹는 거니까 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걸 옴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옴니볼이라고 쓰면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죠. 잡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옴니볼이라고 쓰면, 앞쪽이 이렇게 쓰면 잡식이 되고, 어브는 초식이 되고, 이렇게 쓰면 얘는 육식이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동물이 이 고기 뜯어먹는 이빨을 진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결정한 게 아니냐면, 와, 이거 이빨이 생기고 나서 고기를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먹으면서 뭐가 된 거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송곳니나 어금니나 이런 게 없으면 씹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환경적 위협이 되는 거죠.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고기를 먹도록 육식의 치아가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진화론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 이해 가세요? 진화론은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진짜로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 나오는 것 같아요. 6월, 9월 시험까지 포함해서 보면 1년에 한 지문은 무조건 봐야 하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뭐 호랑이 같은 게 하나 나타났어요. 진화론에서 흔히 제일 설명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울까 튈까잖아요. 야, 호랑이가 딱 나타났는데 여기서 튄 놈은 살아남았을 텐데 딱 봤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소나무는 못 움직이잖아요. 뇌가 있는 놈들만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뇌는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놈들은 뇌가 없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멍게 같은 놈들은 태어났을 때는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가 바위 같은 데 정착을 딱 하면 자리를 잡고 거기서만 살아요. 그래서 멍게가 태어날 때 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횟집에서 먹는 그 멍게가, 해산물 멍게가 처음에 뇌가 있다가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딱 하면 자리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뇌를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뇌는 이동하지 않을 거면 그 생물들에게 필요 없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를 이동하지 않을 거니 뇌가 자기 뇌를 오히려 양분을 보충해 주는 게 훨씬 자기 생존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뇌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flee or flight 이 말 자주 나옵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달아날까 아니면 싸울까라는 게 진화에서 또 많이 나오는 선택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진화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nature and nurture라고 볼 때 타고났느냐 학습된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연과 양육 이러면 글 읽기 힘들거든요. 이런 말을 봤을 때도 그래서 얘가 양자택일로 읽힐 수도 있죠. 앞에 동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얘 뭐지? 하고 이렇게 만져봤던 애들은 다 뒤지고 유전자를 못 남겼겠죠. 근데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애가 있을 거냐면 못 붙은 놈인데 하고 튄 놈들이 유전자를 보존해서 걔들이 번식을 하겠죠. 그럼 어떤 행동의 변화가? 뭔가 좀 새로운 걸 봤을 때 튀었던 애들이 유전자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끈 애들이 그 튀는 보고 겁 많고 겁먹었던 유전자를 남겨서 걔들이 그 종족 번식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 만지고 싸우는 놈들의 유전자는 없어져 가는 거겠죠. 결국 행동의 변화가 특정 유전자를 보존케 만든 거고 그게 그 종의 진화에 유리하게 작동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의 얘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그 유전자가 있어서 작동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유전자를 만들어냈다라는 뭐 진화론에서는 아주 뭐 기본적인 이야기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에러 등장했으니 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진화의 위협에 대한 1차적인 동력은 환경적 위협이 말 잘못했죠. 환경적 위협이 1차적인 동력이야 라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여러분이 왜 이러지? 자, 보기도 보면서 이게 행동이라는 말이 환경적 위협이라는 말에 연결이 되어서 보실 수 있다면 그 진화는 행동의 변화, 즉 환경적 위협인지 유전자인지 이렇게 이 보기를 읽을 수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환경적 위협이라고 주면 정답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주면 정답률이 확 올라가는데 한 단계를 건너서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 두면 정확하게 지문을 못 잡은 사람들이 글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어 시험은 정말 국어 시험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건 평상시 독서량이 많은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는.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책 볼 수 없으니 자꾸 저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국어는 어려운데 영어는 저런 것들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다음 국어는 유사한 보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국어 문제는 등장을 하지만 영어는 비용신 같은 답들을 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조금 전 정도 문제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7번 한번 해볼까요?
보기가 이렇게 한글로 주어지면 보기를 먼저 보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한글 보기는 읽는데 시간이 뭐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가끔씩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좀 이따가 컴아웃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뭐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거 말고 대신에 이 뒤가 더 중요하겠죠.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 more indirect means를 택하네요. 자기들의 annoyance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 간접적인 수단을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사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어떤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여기에 관한 게 이 글의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H만 따로 떼서 저리 가버렸네요. 자, 그러더니 이런 간접적인 방식의 표출은, 화를 표출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좋지 않은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문장에 가니까, 마지막 문장은 항상 글을 마무리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또 뭐가 보이냐면 그러나 라는 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directness의 부재는, 이게 뭐가 되냐면 indirect means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접적인 방법은 결국 걔네들에게 충고 없이 내버려 두게 되니까 라고 얘기해서,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있어도 뭐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뭐 보기 3번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indirect means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보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가끔씩은 사람들이요, merely come out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come out은 얘가 나오다라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나오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커튼 뒤에서 나오는 겁니다. 커튼 뒤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A하고 커튼을 열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come out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도 돼요. 정말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도 되고, 내가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나를 가리고 있던 커튼을 걷어내고 보여주는, 드러내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수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커밍 아웃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커밍 아웃은 꼭 내가 성소수자였어요라는 걸 밝히는 것만 커밍 아웃이 아니라, 얘들아 사실은 내가 국적이 필리핀이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도 커밍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라면 clearly state니까 명확하게 말하는 것, 명확하게 말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드러내지도 않는 거죠. What is troubling them? 자기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뭘 택하냐면요, 자기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뭘 하냐면 더 간접적인 수단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뭘 표현하는? 자기들의 annoyance를 표현하는. annoy라고 하면 아주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의 불편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자기들의 불편함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수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친구가 자기는 수학을 이제 정승재 선생님 걸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친구가 뭐 승재 그딴 걸 듣냐, 그 쓰리 같은 거 내가 알기로 수학도 뒤지게 못한다는데 라고 얘기하면, 내 친구인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 정승재 선생님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일 텐데, 뒤에 나오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인상을 팍팍 쓴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듣기 싫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이게 지금 뭐냐면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ne companion이 한 동료가 my talk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다양한 여러 사람들에게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냐면 아주 거들먹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underlie라고 하면 아래에 lie라는 단어가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에 아래에 놓여 있는 거니까 근저에 깔려 있는, 그 다음에 바탕에 깔려 있는 hostility라는 명사는 적대감입니다. 이 적대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가 상위 개념이라면 또 이번 문장부터 여기에 대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하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라고 이렇게 앞에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한 동료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주 재수없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주 적대감이, 좀 전에 예를 들어 수학생님 얘기 이런 거 할 때 아주 적대감이 깔려 있는 걸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단어 중요하죠. indicate이라는 단어는 나타내다, 가리키다 라는 뜻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들어있는 DIC가, 얘는 우리 워낙 여러 번 봤잖아요. DIC가 들어가면 얘가 우린 말하고 관련 있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dicate이라고 쓰면 안으로 말하다 라는 얘기니까 속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타내다, 가리키다 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파생어 중에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indicative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겠죠. 나타내는, 가리키는 이라는 이 말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indicator라고 쓰게 되면 명사가 얘 말고 indication도 있는데, indication이라는 말은 딱 보면 여러분이 명사인 줄 아는, 그 추상 명사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냄, 가리킴 이런 명사가 된 거고, indicator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앞에 나오는 동작을 나는 주체를 만들죠. 그래서 indicate면 뭔가를 나타내는 잣대, 척도, 지표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is, 그 다음에 conditioning 하는 방식이나 and, 또 하나는 indicate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된 거죠. hostility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보기로도 잘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hostile이라고 하면 적대적인이라는 말이고, hospitable이라고 하면 얘는 호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두 개의 단어가. 얘 두 개가 어원이 같습니다. 얘가 명사형이 될 때 hostility라고 적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이 되면 hospitability라고 적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의, 환대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hostility는 얘가 적성, 적대감이 되는 거죠. 적대적 의식, 적대감이라고 해석하면 실수하지 않고 해석하기 좋습니다. 옛날 중세 시절에 유럽 애들이 워낙 전쟁을 많이 떠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전쟁을 떠나면 너무 장시간 전쟁을 떠나니까, 요즘이야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들 한번, 보병들 한번 이동하면 이동하는 중에 절반 죽었어요. 지금의 과학기술 수준이 의료기술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래서 전염병 한번 돌면 다 죽고,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가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풍토병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좀 규모가 되는 집들에 들어가서 쉬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hospital이라는,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손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맞는 장소, 다른 말로 하자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hospital인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 우리 편만 받은 게 아니라 상대가 적군이 거꾸로 이제 이쪽으로 진격이 오면 반대로 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적을 받기도 했던 데서 나왔던 단어가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유래는 같은 단어, 적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고 아군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치료를 해줬던 데서 병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고 보니 병원하고 똑같이 생겨 먹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곳에서 환자들을 맞아주는 듯, 게스트를 맞는 듯한 이런 말이 돼서 호의적인, 환대하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umerous other times니까 수많은 다른 경우에,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에 이 파트너들이요, may mob할 수도 있고, mob이라는 단어는 교과과정 외단어에서 거기 적혀 있죠. 아주 울적해질 수도 있고,
frown 할 수도 있어요. 인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하냐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대처하지는 않는 거죠. 야, 옆에서 내 친구 욕을 하는데 내가 걔하고 친구인 줄 모르고 친구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울적해질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 인상을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야 그만 말해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동료들이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얘기잖아요. 자, 동료들이 마찬가지로 단지 prevent 막아버리는 겁니다. 뭘 막아버리냐면 이 문제를 논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막아버리냐면 아주 빠르게 스위치는 바꾸는 거잖아요. 아주 빠르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쟤는 내 친구 얘기만 나오면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친구인 줄 몰라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수학 인강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야야 그거 말고 너 어제 축구 봤냐? 이렇게 화제를 돌려버려서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거나 자, 뭐 할 때 그러냐면 그 주제가 turn up이면 up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제가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또는 being 뭐가 되냐 여기는 아니죠. 이 or은 by는 여기에 걸렸네요. by being, by switching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라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네. 하나는 뭐였냐면 그 주제가 올라올 때 이 토픽을 빠르게 바꿔버리거나 화제를 전환해버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즉 어마어마하게 애매한 태도를 취해버려서 애매한 vague라는 게 공허한 애매한 애매모호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해버려서 그 상황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indirect ways of expressing 이라는 말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번 이거 해석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3, 4번이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앞쪽에 나왔던 말들이 전부 그런 간접적인 방식의 표출법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얘가 general의 표현이 되는 거고 앞쪽에 있는 게 specific이 되는 거잖아요. temper라는 명사는 성질, 기질입니다. 템퍼라는 명사로만 알아두지 마시고 쟤는 앞에다가 lose one's temper라고 붙여서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앞에다가 lose 붙여서 lose one's temper라고 쓰면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다라는 얘기는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부러져. 그래서 이거 뭐 화를 표출하는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화를 드러내는 간접적인 방법은 좋지 않아요. 이게 왜 좋지 않냐면 걔네들이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됐군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행동의 타겟인 사람이죠. 그 행동의 타겟이 되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니까 뭘 주지 않냐면 아이디어를 주지 않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자, 얘네들은 뭘 이해를 하는 거냐면 자기들의 동료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막 욕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좀 전에 막 내 친구 욕을 하던 이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나 있는데 라는 건 알아요. 그죠? 짜증나 있는데 라는 건 아는데 하지만 직접성의 부재가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는 게 leaves them 걔네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충고는 없는 상태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충고냐면 regarding 이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와 관련한 충고가 되는 거냐면 자기들이 무엇을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야 될지에 대한 충고, 즉 걔 내 친구거든 그만 이야기하지 라는 이런 충고는 없는 상태로 걔들을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이요.
앞쪽에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그래 첫 번째 문장에서 뭐에 관한 얘기를 딱 대놓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얘기를 대놓고 시작하고 있어서 거기서 읽으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말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 가실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찾아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건 아주 단순하게 3번 문제를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유닛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뭐 평범한 수준의 문제죠. 이 정도면 이제 전국 정답률 한 70% 넘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특히나 보기가 한글로 돼 있고 이래서 쉽죠. 자, 첫 문장에 보면 뭐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대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시간 많아. 내가 뭐 어떻게든 뭐 해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오냐면 행동할 때가 오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문제점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래서 말이죠. 시간 많아 나중에 하면 돼 라는 이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do not plan 계획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을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앞쪽에 기억나시죠? 자, 뭐뭐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뭐뭐이다 라고 전제와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네요. 자, 자기가 시간 많아 나중에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미루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거기에 대한 뭘 쭉 내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하게 이렇게 전개됩니다라는 세부 진술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멋지게 뭘 하고 있냐면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any port in a storm에 만족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리는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드릴 건데 이 저기로 만들면 그 함축음이 추론 문제로 만들면 다음과에서 하게 될 꽤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 많아 나중에 하면 돼 라는 말이 뭘 만들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주의하는 걸 방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고 결론이 되고 자기 결론에 관해서 좀 더 뭘 하고 있냐면 자세하게 논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 정답은 결정이 난 거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기 5번이 답이 될 거라고요. 하나씩 문장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lenty of time, 시간 많아. 그 다음에 I'll manage라는 단어가 다루다, 관리하다 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해결할 거야. somehow, 어떻게. 그 다음에 or other 또는 다른 방식. somehow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즉 어떻게든지 그 때가 오면 행동을 할 때가 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려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지냐면 emergency라는 명사가 비상, 응급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emergency roo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죠. 나중에 다 닥치면 하게 돼. 뭘 지금부터 해. 이런 자세를 가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뭘 하느냐면 계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so라는, 그래서라는 이런 말들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요. 그래서라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받아서 결을 이끌어갈 때, 결론을 낼 때 쓰는 말이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 1, 2번 하다 보니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계획하지 않고, 그 다음에 caution이라는 명사가 주의,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앞에 pre라는 말은 뭐 잘 아시지만 미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경계하는 거니까 얘가 뭐 사전 예방? 뭐 이 정도? 그냥 예방, 주의, 경계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계획하지 않고 미리 조치 취하지 않는 거죠. 사전 예방을 하지 않는데 뭐하는? emergency가 arising 하는 걸 막는 이라는 얘기네요. 자, 요거 1, 2학년 때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봤던 그 표현이죠. prevent A from ing라고 쓰면 이 많이 나오는 놈이 stop이랑 keep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rivate 같은 단어도 시험에서 아주 자주 보입니다. 자, 이런 놈들이 나오면 A가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ing 자리에 단어가 뭐가 들어와 있냐면 arising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어는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변화형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얘가 자동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사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문법 문제에 정말 잘 나옵니다. 문법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의 모양이 등장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모양 두 가지 만들 수 있겠죠? 하나는 be a reason이라는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사는 수동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be a reason이라는 말도 있을 수 없고, 명사 뒤에 과거 분사 a reason이라는 말을 써서 이 명사를 꾸미는 경우 이 두 가지 다 있을 수 없는데,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오면 두 번째 걸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끝나고 일명 킬러 유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직까지 뭐 우리 몇 개 유형이 남았지만 여기 지금 빈칸도 8문제밖에 없고 양이 좀 작잖아요. 근데 어려운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우리도 한 50문항, 60문항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유형 5개만 몰아서 각각의 유형별로 한 권을 조금 이 정도 수준 정도 되는 지문으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9번부터 39번까지를 한 세트로 해서 계속 그렇게만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좀 풀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빈칸 풀면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요지, 제목을 풀어서 빈칸을 해결하기는 그런데, 빈칸을 풀면 당연히 주제, 요지, 제목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뒤쪽 모의고사를 한 세트,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8월이나 9월쯤 부터는 이제 매주 모의고사 한 해 분 정도씩 이렇게 풀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얘기 했냐면 그때 어법 문제는 한 회차당 한 문제 나오면 거기서 한 4회, 5회분 정도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는 어법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굳이 지금부터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요새 어법 문제가 옛날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1, 2학년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해두신 분이면 문법 사실 따로 그렇게 챙길 것도 없어요. 자, 다시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늘어놓는데, 그래서요, it's too easy. 너무 쉽죠. drift라는 단어는 떠다니고 표류하는 거잖아요. 휩쓸리고. 그래서 휩쓸려 다니기 쉽죠. 떠다니기 쉽죠. throw라는 말은 전체 내내라는 얘기니까 학창시절 내내, 대학생활 내내 그냥 휩쓸려 다니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렇게 휩쓸려 다니다간 뭐 하게 되냐면 1번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를 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과목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conventional이라는 말이 뭐 전통적인, 다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traditional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어. 뭘 미리 준비하고 뭘 그렇게 하니. 자, 이런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 학교 생활을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막 휩쓸려 다니기, 시류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그냥 남들 다 듣는 이런 과목만 듣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ollowing the lines, 이런 라인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라인만 따라가냐면 저항이 가장 적은, 이런 불편함이 가장 적은 이런 것만 따라가게 되고, 세 번째 뭘 뽑게 되냐면 아주 쉬운 과목들만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네 번째, going with crowd, 그 대중들의 무리와 그냥 함께 다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또 이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뭐 하기 쉽냐면 이런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태도? 자, 일단 에듀케이션 하고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나를 성장시키면 되지. And then 그리고 나면 나는 더 잘 알게 될 걸, 내가 어디에 어울리는지. be fitted 이라는 말이 어울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what to do 붙여서 무엇을 하는데 더 잘 어울리는지 알게 될 걸. 그냥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발전할 거고, 그러면 뭐 하는데 어울리는지 알 거야. for life, 일생 동안 할 일, 쉽게 직업이겠군요. 자, 직업으로 내가 뭐 하는 게 어울리는지 나는 그러면 그거 알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자, and so 그래서 또 we drift, 우리는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표류하게 되는데 뭐에 몰려가게 되냐면 이 환경의 바람에 의해서 표류하게 되고, 살짝 비유를 하십니다. 다음 문장을 이끌기 위해서 주변 상황에 몰려다니게 되고 이렇게 안 쓰고요. 그 환경의 바람이라는 그 이제 비유적 표현을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토스는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배구할 때도 그 스파이크 공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거 토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던져지는 거죠. 파도에 의해서. 바람과 파도의 비유입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자기들이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만족하냐면 any port in a storm이라고 하네요. 폭풍에서 어떤 port는 항구입니다. 이런 항구에, 아무 항구에나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폭풍의 원관념은 뭘까? 비유는 기본적으로 원관념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려고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앞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아서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걸 못 막잖아요. 그 폭풍은 비상사태죠. 폭풍이 일어났을 때 아무 항구에나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왜 갑자기 태풍이 불면 선박들 대피령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곳 이런 데 갈 수 없죠. 제일 가까운 곳 바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대학 졸업 이후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내 주변에 내가 정박할 수밖에 없는 항구에 만족해야 되는 자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일러는 선원입니다. select port, 항구를 선택하는 선원인데요. 왜 선택하냐면 자기들이 몰려 들어갔거든요. 그 항구에로 몰려 들어가서 그 항구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선원들은 have one chance, 한 번의 chance를 가지는 건데, scarcely라는 단어는 잘 알아두세요. 얘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아니다라는 말이고, 부정어는 잘못 알면 해석이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carcely 말고 여러분이 자주 볼 게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게 hardly나 little 같은 경우가 거의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부정어예요. scarcely. 자,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의 기회도 못 가지는데 in a thousand of dropping anchor, 앵커를 내릴 1000번의 기회 중에서요. 어디에 앵커를 내리냐면 in the right one 이라고 했으니까 올바른 장소에 앵커를 내릴, 앵커가 닫히죠. 닻을 내린다는 건 정박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올바른 장소라는 건 그러면 뭐예요? 앞에 나왔던 걸로 따지자면 자기 일생의 직업, 라이프 워크가 되는 거겠죠. 그 라이프 워크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올바른 직장에 닻을 내릴 수 있는 1000번의 기회 중에 한 번도 갖기가 힘든 겁니다 라는 얘기군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8번 질문 보시면서, 얘는 뭐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라는 말이 나타나면서 전제와 결론을 쓰고 있고요. 이 결론에 대해서 하위 진술을 내리고 있는 건 놓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 비유되고 있는 표현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이거를 보는데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단어로 넘어갈 건데,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이거 이제 하나 해드리고 가면, 이거 정리해놓고 가면 다음 단원이 이거거든요. 함축음이 추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딱 내기 좋네요.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얘를 주면 얘는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기에 너무 좋은 비유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되는 표현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문장에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를 이용해서 그 정답을 찾으면 좋겠고, 함축음이 추론이요. 그 다음에 단서가 없더라도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당연히 주제문과 관련이 있는 거니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유닛 2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쉬었다가 다음 유닛 3 하도록 하겠습니다.